예를 들어서 마을이 할 거, 시군이 할 거, 이제 서울 같으면 구청, 자치구에서 할 거,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가 할 거, 이걸 잘 실시 못하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 이제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인을 규합해서 조직을 만들고, 조그만 조직에서 또 더 큰 조직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마침내는 국가를 만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 주변서부터 확장되어 가는 조직이 할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간단합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뤄요. 틀린 것은 다르게 다뤄야 돼요. 작은 단위의 특성을 알아주는 게 삶의 보람이랍니다. 여러분들 그 심리학자 중에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아까 이제 이놈의 머리 때문에 욕구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불행이 이제 출발한 건데,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게 생리적 욕구죠. 배고프고 졸리고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해결하고 나면은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제 좀 안전해야 돼. 그렇죠? 와서 누가 죽이거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 배고플 때는 그런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우선 먹어야 눈에 보이는 거 우선 먹어야 되니까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마찬가지니까 먹구나 죽자 하고서나 우선 먹는 걸, 이게 생리적 욕구고, 그 다음에 이제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누가 나 해야지, 나 죽이려고 덤벼드는 놈 없나, 이거 이제 안전 욕구죠. 안전 욕구가 어느 정도 안전하다 그러면은 이제 친구랑 만나서 커피도 먹고 싶고, 어디 가서 같이 춤을 추고 들 수 있고, 누구 만나서 잡담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회적 욕구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욕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만날 친구도 다 만나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맨날 야 인간아 하고 내 이름 소진광 이렇게 불러주면 돼. 진광이 너 어제 어디 갔다 왔자냐 이렇게까지 해주면 좋겠는데, 이놈에게 그냥 와서 맨날 야 인간아 그러면은 너 언제 철들을래 하는 식으로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욕구가 사회적 욕구 다음에 이제 나오게 돼 있고, 제일 가장 큰 욕구는 뭐예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이죠. 내가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돼지 밥 줘보셨죠? 돼지 밥 잔뜩 주면 그냥 꿀꿀꿀꿀 행복하게 잘 먹잖아요. 그걸 갖다가 인간으로 치환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맨날 배급이나 받아 먹고 나는 빈둥빈둥 놀고 그런 상태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먹고 싶은 떡볶이 먹다가 어떤 때는 쌀국수도 사 먹었다가 어떤 때는 또 나이프로 뭘 좀 쓸었다가 이러면은 훨씬 더 만족감이 뛰어나잖아요. 자기가 했다는 그거. 이런 건데, 그 인간의 5단계 욕구설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가장 특수한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방도 마찬가지죠. 그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특색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그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도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무조건 똑같이 하자라고 하면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기분이 덜 좋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지방자치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특수한 것은 특수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관리하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자유를 타고났어요. 자유를 타고 나서 내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짱구도 돌리고 어쩌고 그래서 이제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가운데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딴 사람 보고 태어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럼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만나게 돼 있고, 서로 각자 자유를 만끽하다 보면 서로 충돌할 수 있겠죠? 그렇죠? 충돌하다 보면은 안전 욕구가 없어져 버리네, 이게. 그렇잖아요. 안전 욕구가 이제 그때부터 침해당하기 시작하니까 인간이 지혜를 발동해서, 그러지 말고 개인 프라이버시, 존재에 관한 자유 영역은 다 각자 인정하고, 나머지 남과 충돌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전부 거둬들이는 거예요. 거둬들여가지고 그걸 구성원수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요건 말이야. 누구라도 부딪힐 수 있는 영역이니까 공동 관리하자. 각자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남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공동 관리를 하자라고 생긴 것이 공공부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건 공동 관리해야 돼. 공동 관리를 하는데 서로 충돌하는 사람들끼리 해결하시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끝이 없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또 침범할 수 있어요. 둘이 서로 충돌한 두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야, 우리끼리만 다툴 게 아니라 야, 우리가 결정하자. 우리가 여기서 충돌했잖니? 그러면은 앞으로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둘만 갖는 거야. 그리고 요 입구에다가 매표소 차려. 그리고 우리 둘이 표 팔아가지고 우리가 나눠 갖자. 담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딴 사람 절대 못 오게 하자. 이 길목은 독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길목을 지나갈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가능성을 그 순간 박탈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그 공통분모는 그냥 이해 당사자끼리 해결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 관리하는 거죠. 그게 정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공통분모를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데, 원래 이 정부라는 게 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는 프라이버시로 돌렸어요. 그리고 안전 욕구만 정부가 관리했던 겁니다. 이게 원래 이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 의해서 도둑놈이나 잡고 뭐 이러는 거. 그래서 그걸 야경국가, 도둑이 야간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야간 치안을 확보해서 안전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야경 국가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날강도도 많대. 날강도가 원래 낮에 뛰어다니는 강도를 날강도라고 그러는 거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공공부문이 자꾸 커지는 거죠. 개인끼리만 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프라이버시로 남겨줬는데 이게 프라이버시가 너무 과대하게 이 영역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프라이버시다, 저것도 프라이버시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시장이 실패하면은 누가 손해봐요? 결국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는데 시장이라는 게요. 잘 돌아가도 그렇고 안 돌아가도 그렇고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그런 논리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빈익빈 부익부가 점차 나타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 그전에는 개인 사유제로 돌렸던 것도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게 공정거래, 독점 반대,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 그리고 독점 하나하나 감시하는 거, 이것도 정부 업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공동의 이익과 관련돼. 그러면서 나중에 빈익빈 부익부가 가난한 사람은 자꾸 가난해지고 빈익빈, 그 다음에 부익부, 부자 사람은 자꾸 부자가 돼버리니까 사회 일탈자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일탈자가 자꾸 생기는데 어떤 일탈자가 생기는 건 아이고 우리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 놈을 저 부자 놈 언제 눈 한눈 팔 때 칼 끝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살짝 몰래 써야지.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공공의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꼴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막는 것도 정부가 이제 맡아서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지혜를 발동해 가지고 다양한 집단을 만들어서 확대해 갔다고 그랬잖아요.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마을이 먼저지 국가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그만 씨족 마을에서부터 또 여러 씨족이 합해서 부족을 이루고 부족이 또 이제 어떤 이 군대라는 특수한 전문직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국가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 그러면은
조그만 지역사회를 공동관리 업무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을 테고, 그렇죠? 좀 더 큰 부족사회를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국가라는 단위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역할을 어떻게 나눌 거예요? 그 역할은. 이게 이제 이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설왕설래하는 그 주요 토픽입니다. 그리고 이걸 개인한테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권한을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방분권이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이제 그때 이런 거죠. 그때 쓰는 것도 똑같아요. 다양한 조직이 있는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관리하자. 예를 들어서 김포 그 옆에 부천시하고 다르다. 그러면은 부천시는 부천시대로, 김포시는 김포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은 다르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김포시나 부천시나 안양시나 용인시나 수원시나 뭐 이렇게 경기도에서는 같다. 그럼 경기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다른 것은 경기도하고 강원도 빨리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나 충청도나 경기도나 같더라. 그럼 국가가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같은 것의 범위와 다른 것의 범위를 가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쓰레기가 있어. 쓰레기 매일 수거해야 깨끗하고 악취도 안 풍기고 살아가는데 괜찮잖아요. 근데 집집마다 쓰레기를 내놨는데 만약에 쓰레기 처리 업무가 중앙정부 업무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마을마다 쓰레기 어귀에 쌓아놨어요. 막 너무 악취가 풍겨. 그러니까 이장이 면싸움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면장님, 이게 쓰레기 우리 동네 많이 쌓여있는데 그것 좀 쳐가시오. 우리 업무 아니요. 그 환경부 업무요. 알았어. 내가 하여튼 저기 이 동네 저 동네 다 물어봐가지고 통계내서 군이다가 보고 헐틴 게 기둘러. 그래서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또 통계를 내가지고 또 면장이 군에다가 이거 우리 군에 쌓여있는 쓰레기라는데 아주 주민들이 죽겠대요. 좀 빨리 좀 치워줘요. 그래 올렸다. 그랬더니 군에서 니네 면만 면이 간 다른 의보고 면 올 때까지 기둘러. 그래가지고 이제 또 군 통계를 냈어요. 군 통계 가지고 경기도 아니 말씨가 그랬으니까 충청남 도청에다 냈더니 충청남도 도청은 알았시오. 잠깐만 기다려봐요. 서산에서도 와야 되고 갱갱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거기 올 때까지 기둘러 봐요. 그래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환경부로 올리면은 환경부에서 충남만 도간 잠깐만 기둘러 봐. 제주도에서 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가지고 전국에 이제 시도에서 전부 통계가 쌓이면 그걸 계산해가지고 어디로는 쓰레기차 몇 대 보내고 어디로는 몇 대 보내고 어디로는 몇 대 보내고 그래서 도로 내려봤더니 도는 또 그 시군 통계 내가지고 어디 시로 몇 개 어디 군으로 몇 개 쭉 내려보내고 군은 또 읍면동으로 또 다시 나눠주고 읍면동에서는 야 어느 동네 가서 당신은 어느 동네 가서 치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쓰레기 부패해가지고 쓰레기 양도 하나도 없거든요. 또 발생을 했겠죠, 이제. 그러면은 돈 많이 들어가죠, 우선. 그렇죠. 그거 통계 내는 사람, 뭐, 면에도 있어야 되고, 군에도 있어야 되고, 도에도 있어야 되고, 환경부까지 가고, 다 이게 보고 체계대로 공무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내려보내면서 또 그거 중앙 통제하려면 비용 많이 들죠. 또 효용은 어때요? 악취 한 50일 냄새 맡다가 갑자기 치워주고 50일간 또 쌓이면은 또 그거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파리 악취만 생겨요. 파리도 들끓고 그 다음에 또 지우고 이거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 가장 가까운 우리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정부가 처리해 주는 것이 훨씬 좋다 이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그 환경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고 있으면은 그만큼 불편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의 범위, 다른 것의 범위
이걸 잘 구분한다 하더라도 쓰레기야 뭐 어디 가나 똑같겠지가 아니죠. 지역마다 쓰레기가 다 달라요. 도예지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농촌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어촌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일수록 그 개인한테 가장 가까운 집단에서 공동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죠. 자, 그러면은 국가의 3요소 들어보셨죠? 국가는요, 예, 국민. 아, 이거 어디 들어보셨네. 국민, 영토, 주권. 정확합니다. 지방자치 3요소는요. 주민. 또 뭐요? 주민. 일정한 관할 구역. 그렇죠? 관할 구역. 그 다음에 자치권. 똑같습니다. 근데, 국가의 3요소 중에서 국민 없는 국가 보신 분? 없죠? 영토 없는 국가 보신 분? 망명국가. 예. 주권 없는 국가 보신 분? 식민지. 예. 자, 지방자치에서 주민 없는 지방자치단체. 없죠. 그렇죠. 일정한 그 관할 구역 없는 지방자치단체. 없죠. 그렇죠. 자치권 없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강약은 있어도 다 있어요. 자치권 없는 지방자치단체 있을 수가 없어요. 국가의 3요소하고 지방자치의 3요소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있어서 영토는 완전히 100%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은 비배타적? 반배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대문 구인동시에 서울시 관할 구역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개인이 타고난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동대문 구하고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관계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뭐 무슨 구 다 자유재량권 전부 하다 보면은 구들끼리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정확히는 구민들끼리 있는 것이 있죠. 그러면은 그걸 무한정 인정해줘 버리면은 사회 질서가 건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인구 많은 데가 이기겠지 뭐. 그렇죠? 뭐 뺏어가고 아무렇게나 뭐 저기 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를 제한해서 나머지를 걷어가지고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또 갈등의 소위가 있을 수 있어요. 내버려두면은 뭐 화력발전소 이런 것은 서울시가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는 거니? 경기도 경계 지역에다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화력발전소의 이익은 서울 시민만 보고 거기에서 내뿜는 매연 같은 건 반반 나눠 쓰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소위가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자치권을 그 부분만큼은 끌어가지고 상위단체가 행사하는 거죠. 그 국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개인의 자유하고 집단의 평균적 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개인의 존재 이유에 속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자유를 합해가지고 구성원 숫자로 딱 나누면 평균치가 나오잖아요. 그 평균치에 해당하는 것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집단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따라서 평등은 집단의 존재 범위고 자유는 개인의 존재 이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하고 개념으로 딱 놓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우리 1인당 국민 GDP, 가처분 소득이 얼마 정도 됐다고 그래요? 또 여기 뭐 잘 아시니까
38,000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국가 평균이에요. 그렇죠? 그 선생님 가족이 몇 분이세요? 네 사람이. 네 사람이요? 그러면은 48, 32, 그 4, 32. 작년 소득이 15,200불 되셨나요? 15,200불이면은 한 1억 7천만 원. 15만. 아, 참 15만 불. 예. 예. 안 되죠? 예. 저부터도 안 돼요. 우린 5가족인데 저 혼자 버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어휴 떼부자 될게요. 저기 한 집에 사는 건 만원쯤도 안 되는. 자, 그런데 그 평균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지는 아시죠? 국가 평균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 평균은 누구도 정확하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위거나 그 밑이지. 그 선상에 딱 걸렸다. 있을 수는 있지. 그런데 적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기분 좋아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국가의 존재 범위가 그거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균적 풍요감을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실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1인당 GDP가 38,000달러 이렇게 됐는데 나는 작년에 소득이 200달러에서 라면도 못 사 먹어가지고 음식 찌꺼기 주워 먹었다. 그 사람한테 38,000달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대한민국 망해도 상관없다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김포시에서도 김포시 아까 뭐 작지만 강한 도시 어쩌고 저쩌고 뭐 좋고 뭐 그래서 나도 이사 가고 싶은 얘기를 하셨지만은 거기서 김포시 전체적으로는 잘 나가는데 거기서 진짜 맨날 폐유지 주워 가지고도 삼시세끼 라면도 못 사 먹는 사람이 있으면 김포시 자랑하는 사람 옆에 가서 듣다가 저게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일탈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포시의 평균을 이미지부터 완전히 깡그리 깎아먹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갖는 의미는 그 어떤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슬로건은 표현은 될 수 있지만은 그로부터 일탈하고자 하는 정도의 아주 밑바닥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김포시가 그런 정도 이미지를 가꾸기 위해서는 김포시 아무 데 가서 오줌 찍찍 깔게 쌓고 그냥 뭐 대낮에도 칼 들고 다니면서 안 주면은 나 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내 생리적 욕구 충족 안 시켜주면 너희 안전 욕구 내가 버리겠어. 딱 이렇게 위협하고 그런 사람 생기면은 김포시가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서 어느 정도 일탈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는 김포시가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복지예요. 근데 복지라는 게 일탈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해줘야 되는데 이걸 평균치까지 올려서 다 해줬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절반은 일 안 해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또 할게요. 또 오기는 뭐 처음 오는 것 같구만 재미난 얘기. 그 미국의 코넬 대학교라고 있어요. 여기가 전 세계 대학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대학이랍니다. 학점이 짜서 그렇대요. 네. 자살률이 가장 높은 대학인데 이 경제학과 이거 싫어합니다. 나머지는 다 거짓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경제학과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 시험 같은 거 과목 학점 이런 거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딱 학기 초에 제시를 한 거예요. 자, 학생들 내가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학점을 줄게. 그랬더니 애들이 아주 two options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첫째는 종래대로 각자 열심히 시험을 보고 그 받은 대로 각자 점수 그 받는 거고. 그렇죠? 그 종래대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이 시험 본다.
그 대신 시험 점수를 전부 합해가지고 평균을 딱 낸다. 그 평균 점수를 모두에게 준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근데 학생들이 뭘 택했겠어요? 두 번째 거 택했어요. 두 번째 거. 진짜로. 예. 왜 그런 거 아니? 보통 67과목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좋다. 이건 하나 제껴놓을 수 있구나. 하고 나머지 대여섯 과목 집중해서 내가 딴 애들보다 더 학점 받아야지. 하고 두 번째 옵션을 택했어요. 중간고사를 봤어. 중간고사를 봤더니 그래도 열심히 한 사람이 있고 이거 않고 딴 거 열심히 자기 개인적인 이득 이건 공동의 이익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면 우리 가족이 흔히 쓰는 방식인데 제가 이제 야 오늘 중국 식당 가는 거야. 그럼 5명이 이제 몰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 우리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 다 그런 거죠. 짬뽕 하나, 짜장 하나, 뭐 하나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이제 그러고 나눠 먹는데 통상 우리가 이제 같은 급생 교수나 교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보면 각자 짬뽕이나 짜장 하나 하고 공동으로 뭐 하나 시키잖아요. 그럴 때 뭐부터 먹어야 돼요? 탕수육 같은 공동 지분부터 먼저 먹고 이게 짱 박아 놓은 거 이거 나중에 먹어도 되잖아요. 비록 남기더라도. 예, 마찬가지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 공동 점수는 제껴 놓는 거야. 관심도 없어. 다른 데 시간 써야 돼. 자기 개인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중간고사를 딱 봤어요. 평균이 78점 나왔어. 그럼 모두 C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 평균이 78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90점 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90점 받는 어떤 놈이 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야. 자수해. 이런 얘기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뭐야, 이거. 나 열심히 해봐야 성적. 야, 이거 괜히 딴 과목 해가지고 내 성적대로 받을 걸. 기말고사를 봤어요. 평균 38.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2개 합해서 평균 나니까 다 F 받았어요. 다 F 받았어요. 이와 같이 공동지분을 잘못 정의하면 사회가 망합니다. 공동지분을 강조하는 그 체제가 뭐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네, 다 망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중앙집권도 그런 꼴입니다. 중앙집권, 모든 걸 중앙집권 체제로 해봐요. 각 지방마다 특색 있는 거 살려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제가 대학에 가기 전에 그 전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이라고 파장동에 있어요. 그 교수를 했어요. 근데 아마 여름 8월 달서부터 지방 공무원들 별로 없어. 전부 중앙청 근처에다가 하숙 정해가지고 민박집까지 오고 전부 지방 공무원들이 올라와서요. 다 찼어요. 다 찼어요. 왜 올라왔게요? 아이, 예산 많이 따가려고. 예.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지역 발전을 해가지고 세금을 잘 걷고 생산성, 이거 관심 없어요. 중앙집권체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따가는 게 유능한 공무원이고, 유능한 군수고, 유능한 시장이야. 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선후배 대고, 고향 친구 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내무부 교부색 과장, 교부색 과장 만나주지도 않아요. 도지사도 안 만나줘. 그 당시에 교부색 과장은. 누구를 만나주느냐? 차석, 주무관, 말이 주무관이지, 말단이지, 그런 사람도 시장 군수 오면은 거드름 피고 딱 하고 시장 군수들, 아이고, 안녕하셨죠? 못지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집이가 지방에 내려가서 각종 여러 가지 주민 불편한 걸 챙겨야 되는데 여기 와서 예산, 그게 4개월이에요. 4개월 가. 그러면 나머지 일하는 기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 따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돈 따갔어. 돈 따가면은 그거 어떻게 쓰겠어요? 지가 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책임질 일도 없어요. 그럼 그 돈 제대로 쓰여지겠어요? 거들어준 국회의원 한몫 챙겨주고, 그 다음에 그냥은 안 챙겨주더라도 현금도 챙겨줬어요. 그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20%예요. 국회의원한테 가는 게. 이런 시대. 이게 중앙 집권 체제의 폐단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방 분권이 잘 돼가지고 이 지방 자치단체마다 다른 것은 각자 다르게 관리한다고 봐요. 책임 최선을 다해야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뽑힌 시장, 군수, 어디 불편하신 거 없어요? 잘 주무셨어요? 다음에 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이와 같이 지방자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늘상 생활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요, 옛날 같으면은 군수나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자기 능력껏 따온 돈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쓰겠어요? 그럴 필요 없지요, 뭐. 그냥 아는 친구 토목공사 그 사장, 토목공사 하나 회사 차렸다는데 거기다가 야, 저기 쓸데없는 또랑이나 치고 돈 가져가라. 이런 식이죠. 주민들 그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것을 하기보다는 자기 생색내는 그런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금은 똑같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지방자치가 됐다고 그래서 세금 더 내고 지방자치가 안 됐다고 해서 세금 덜 내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낸 세금이 어디로 쓰여지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국회의원들이요, 의사결정 하나 삐끄덕 하면은 몇천억 확 날아갑니다. 몇 조 원이 확 날아갑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 자기네들 재원 가지고 자치권을 발동해서 논의하다 보면은 그저 기껏 놓쳐봤자 몇백억이에요. 그렇죠? 중앙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만큼 손해보는지도 몰라.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래요? 틀렸시오. 7.8대 2.2래요. 지방 서비스에 뭐 해가지고 조금 높여줘서 지방으로 가는, 자동으로 가는 세원이 생겼기 때문에 약 7.8대 2.2 정도 뭐 이렇게 나도 정확하게는 계산 안 해봤시오.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개인으로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공공재나 공공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생산해서 전달하는 그런 공공서비스 및 공공재 혜택이 몇 %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해서 공급하는 공공서비스가 몇 %가 될까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2대 8? 국가가 이 지방이 8이요. 예, 정확한 계산은 참 어려운데 대충 지방정부가 나한테 공급하는 공공서비스가 60%, 그 다음에 국가가 40%, 이 정도래요. 근데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는 우리가 피부로 참 느끼기가 어렵죠. 여러분, 국가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국방, 외교, 여권 발급 같은 거. 이건 국가 업무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서 편리를 위해서 해주는 거지만은 호적 업무는 선생님 국가 업무예요? 지방 업무예요? 국가 업무, 국가. 호적 업무는 제주도 사람이나 울릉도 사람이나 충청 사람이 같아요, 틀려요? 그럼 국가 업무예요, 지방 업무예요? 네, 국가 업무죠. 호적은 다 똑같게 획일화돼야 국민이라는 걸 저기를 할 수 있게. 근데 옛날 60년대 초반에는 도마다 달리했어요. 도민증이라는 게 있어. 이와 같이 같은 것을 정의하고 다른 것을 정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단체가 국가거든요. 국가에서 담당하는 국방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공공서비스나 공공재는요, 비배제성이라고 그래서 그 국가에 속해 있는 어떤 국민한테 너는 너 이 혜택 보지 마.
당신만 2배로 봐.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 휴전선에서 전부 지키고 있는데 그냥 뭐 밥 비벼 먹는 사람이나 그냥 뭐 하루에 8끼 먹어가지고 배 째고 음식물 찌꺼기 꺼내는 사람이나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비분할성이야. 또 이거 국방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 국민이 누리는 안전욕구 이거 나눠서 쪼개 팔 수도 없어. 한 근, 2근씩 나눠져 가지고 당신은 2근 가져가시오. 당신은 1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고 혜택만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로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에 오실 때까지 만약에 중국에서 미사일 쐈다 그러면 여기 오실 수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느끼고 살거든. 왜? 국가가 그런 견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못 쏘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못 느끼는 거야. 그렇지만은 지방정부가 쓰레기 치워주고 뭐 저기 오고 그런 건 금방금방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은 피부로 느끼는, 왜 그런 걸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근데 국가가 생산해서 만들어내는 건 그만큼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살이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의구심이 하나 생길 거예요. 아니, 그 국가가 78% 세금 걷어가고 40% 일밖에 안 했어? 이거 처음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이고 불쌍해라. 지방정부는 22% 세금 걷어가지고 60% 일을 했다고? 아이고 이제 앞으로 지방정부 좀 잘 챙겨줘야 되겠네. 가끔 가다가 남는 음식이 있으면 공무원들도 갖다 나눠주고. 그런 생각 드셨죠? 예? 뭐라고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국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아, 포함은 돼 있지만은 그래도 역할 분담이 적절해야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흔히 지방 재정 공부하는 사람이나 흔히 생각하기에는 국가 저거 도둑놈들이구만. 어떻게 78원 걷어가고 60원어치밖에 일 안 할 수가 있어. 참, 40원어치밖에 일 안 할 수가 있어. 나머지 38원은 순전히 삥땅 뜯는 거 아니요? 이런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자, 그게 아니라는 거. 지금서부터 이 중앙정부 관료나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지방 분권을 반대하는 게 뭐였는 거 아니요? 제가 이제 그 국민의 정부 때부터 지방분권위원회 해가지고 이 노무현 정부 때 뭘 했는 거 아니? 이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지방통계청, 이걸 이제 전부 지방정부에다 넘겨주자. 중앙정부가 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이제 해서 하는데, 특히 지방중소기업청 같은 건 이건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혜택을 받는 그 업체 그 퍼센테이지는요, 2%가 안 돼요. 2%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네들 이 중앙부처 기능을 그 지방에다 놓고 지방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거예요. 면밀히 따져보자면은. 이건 나중에 또 어느 분이 이제 설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지방정부로 넘겨주려고 하고 모든 걸 정리를 해서 이제 최종 국회 상정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시장님도 오시고, 어느 의장님도 오시고, 도지사님도 오시고, 쭉 중소기업 하시는 분도 오시고, 지방 중소기업청장도 오고, 중소기업청에서 또 저기 이 중앙 그 기능에 지금은 부로 승격이 됐지만은 와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딱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보고 그러면 넘기는 순서를 하는데 수순을 밟는데 어느 시장님이 난데없이 잠깐만요, 교수님. 그러면은 이 권한을 우리 지방정부로 오면은 내 맘대로 하는 거죠. 그렇지.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건.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의사결정하는 사람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 마음은 모르거든. 예.
그리고 또 감사도 또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시장님이 집행하면 돼. 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결정해 줘야 내가 한다고요? 아니, 나 그러면 안 받을래.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요, 국민들도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우리 지역 생활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에 확대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방자치 권한을 요구해야 되는데, 에이, 저 시장 하는 짓거리 보니까 내가 뽑았지만 참 기분이 나쁘다. 또 옆집에 뭐 어떤 아저씨 우리 시의회 의원인데 내가 저놈 어려서부터 잘 봐왔거든. 저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런 것 때문에 지방 분권을 반대하는. 지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알으시니까 그런데, 몇 년 전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방 분권 강화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반대하는 게 많아요. 반대하는 게. 근데 반대해서 중앙 집권화가 자꾸 되면은 결국 누가 손해봐요? 주민들이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요, 얼마 전에, 요즘이 지방자치 날, 주간이에요. 지방자치 주간이라서 릴레이 특강을 좀 해달라고 서울시에서 그냥, 지방자치를 왜 해야 돼? 여기는 그래도 제가 전문 용어를 써도 되지만 거기는 일반 시민이라고 전문 용어 쓰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쉽게 그러고 했는데 끝에 질문한 어떤 분이 뭐라고 하는 거니? 교수님,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뭐라 그렇게 해요? 국가가 일방적으로 딱 해가지고 다 나눠주면 편할 걸. 얼마나 김새는. 그래서 사실은 개인이 우리가 음식 똑같이 시켜놔도 공동 지분을 먹듯이 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관계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뭘 기준으로 각 지방마다 다른 목소리를 조율할 수 있겠어요? 국가 평균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평균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획일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획일적으로 하면은 야, 인간아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김씨, 어제 목감기 걸렸다는데 좀 어때요? 이렇게 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야, 인간아. 아침 정부에서 준 거 똑같이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일주일 굶었어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곧 될 판이야, 이제. 시장 될 판이야. 근데 딱 호떡, 똑같은 크기, 호떡을 10개씩 탁 나눠주고, 이제 드시라고. 좀 하나 딱 먹어. 아휴, 이제 살겠다.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됐으니까, 이제 살겠다. 두 번째 먹는 순간, 이거 안 먹고 햄버거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왜 똑같은 걸 주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안 들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이런 생활, 아주 기본적인 그 생리적 욕구만 충족하려고 한다면은 중앙 집권 체제가 나설 수도 있어요. 그냥 배급제 오면 돼. 그것도. 그런데 인간이라는 건 욕구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우리 집사람도 기껏 우리 집사람이 한 10번 가서 옷을 똑같은 걸 보고 한 다음에 그래도 좋으면은 11번째 가서 사고 그래요. 그런데 10번째도 좋았는데 11번째 살라고 하는데 누가 똑같은 그 옷을 입고 가는 거 보는 순간 아이고 안 산다고 그래. 왜 그러겠어요?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왜 해외여행을 가요?
자기 일상하고 틀린 걸 보고 싶어서. 간단해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마다 다른 여건에 놓여 있으면 그 여건을 활용해 가지고 다른 지방하고 다른 맛을 풍기는 것이 인간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나빠요? 그걸 발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 분야에서는 발전이 뭐냐? 돈 많이 있는 거, 집 좋은 집에 사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발전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돈 싫어하는 분 천장에 한번 안 매달려도 돼요. 다 똑같은 얘기지. 저도 돈 좋아해요. 돈은 적당한 게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선생님. 네?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적당한 게 좋다고 얘기해. 뭐가 적당한 거예요?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적당한 거지. 그 말이. 근데 돈은 목적인가요? 수단인가요? 의견이 지금 분분해요. 이게 얼마나 활기차고 그래요. 이게 똑같은 답이 나왔다. 그럼 그 순간 끝이야. 할 얘기가 없어. 근데 목적이다, 수단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돈이 많으면은 좋다는 것은 돈을 목적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돈 쌓아놓고 안 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쪽에도 소용없잖아. 그 돈은 쓰려고 확보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100만 원 있을 때하고 100억 원 있을 때하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틀려요. 100만 원 있을 때는 소나타도 못 사. 근데 100억 원 있을 때는 어이구 늘씬한 스포츠카도 타다가 저 실증 나면은 팔아치고 또 다른 거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도 하나 샀다가 요트도 하나 샀다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이 많아지는 것, 이게 발전이라고. 마찬가지로 자, 지금 김포시, 부천시, 안양시 다 이제 지역 특색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김포시는 뭘 잘하고 안양시는 뭘 잘하고 또 부천시는 뭘 잘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세 개 시에 사는 사람들은 안양시가 잘하는 걸 누리려면 안양시에 가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천시가 잘하는 걸 또 맛보고 싶으면 부천시에 가서 먹으면 되는 거고, 김포시가 잘하는 거 있으면 김포시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걸 갖다가 획일적으로 똑같은 걸 똑같은 방식으로 추구한다? 그러면은 김포시 살면서 안양시 가고 싶은 생각도 없을 테고 부천시 가고 싶은 생각도 없을 테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다 보니까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나 장점을 지역 발전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화살표는 개인의 자유 마음대로 하는 행동 패턴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 행동하고 이 사람 행동이 여기서 딱 부딪혔어요. 네가 길 비켜. 아니야, 네가 길 비켜. 서로 지금 싸우고 있어. 근데 싸우지 않고, 야,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우리 매표소 하나 만들자. 통행료 받자. 담합. 그 다음에 야, 그러면 여기다 말뚝 박아. 아무도 못 다니게 우리 둘만 다니자. 독점.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상호 충돌할 수 있는 인간사회에서 충돌할 수 있는 공동 지분이 나겠어요? 안 넘어나겠죠. 그러니까 저걸 공공 부문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창출될 수 있는 건 누구에게나 해당이 된다 해가지고 공공이익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이해 충돌 당사자한테 맡겨버리면은 독점이나 담합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제3의 장치,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관리하게 됐다는 걸 이 그림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가요, 진도에 관계없이 그냥 우스갯소리만 하는 것 같아도 다 여기까지 진도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반대는 흔히 사회주의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는 이 사회에는 반대말은 없습니다. 대응 용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대응 용어일 뿐이지 반대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자, 저는 여기서는 강사지만 집에 가면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빠예요. 그렇죠? 또 학교에 가면 누구의 지도교수고 그렇잖아요. 어떤 제가 분당사래요. 분당 구민의 하나이고 성남 시민의 하나이고 경기도민의 하나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해요. 자, 근데 요 차이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개인으로서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개인으로서 사람을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는 사회라는 그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사람이에요. 따라서 민주주의에서는 선생님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어주셔야겠습니다 라는 말이 불가능해. 사회주의에서는 당신 오늘 국가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어. 가능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사회주의에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사람이기 때문에 부품입니다. 누구라도 대체될 수 있는 부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에서는 갑순이, 갑돌이, 말똥이, 새돌이 다 달라. 인간으로 부르면 안 되는 이유가 민주주의에서는 개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체가 안 되는데 갑순아 너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갑순이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는 없어.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좀 딱딱한 심오한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다 읽으셨죠? 어린 왕자. 어린 왕자는 동화가 아니라 이건 고도의 철학서입니다, 사실은. 생텍쥐베르라는 그 불란서의 이 비행기 조종사 출신 작가가 인간관계론의 아주 대가예요. 인간관계를 쓰기 위해서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게 성인 소설입니다, 사실은. 눈으로 보기에는 어린이용이고 뜻을 의미하기에는 성인용이에요. 성인이 아니면 뜻을 알지를 못해요. 작은 별에서 생활하던 어린 왕자가 지구로 내려오잖아요. 조그만 그 별에서는 장미꽃하고 대화하고 자기 혼자밖에 없어서 그렇게 알콩달콩 살다가 실증이 나가지고 그 장미꽃이 실증이 나서 이제 어떻게 지구로 내려와서 왔는데 이 사하라 사막에 떨어졌네. 그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이리 봐도 모래, 저리 봐도 모래, 순 모래인데 똑같은 거 있으니까 따분하죠. 근데 사막에는 여우도 살아요. 이제 어린 왕자가 있는데 어린 왕자 심심하던 차에 여우가 나타난 거야. 사막 여우가.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야 여우야 나 심심하던 차에 너 만났으니까 너 나랑 놀자. 딱 그래요. 여우가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여수같이 안 받았어 또. 난 너랑 놀 수가 없다 이게. 왜 못 노냐? 그때부터 생텍쥐베리가 인간관계를 이 지방자치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관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우가 넌 날 길들이지 않아서 못 놀아. 그럼 길들인다는 게 뭔데? 그랬더니 여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길들이면은 너하고 만날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 난 마음이 설레. 너를 만나기 때문에. 근데 네가 나를 길들이지 못하면은 나 너 만난다고 해도 설렐 필요가 없어. 너는 무수히 많은 인간의 한 사람이고 나는 무수히 많은 너한테 여우의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안 오고 다른 여우가 와도 똑같아. 이게 뭐예요?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사람 중에 길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의 개성과 인격과 이런 것을 특수하게 다 이름까지 인정해 주면은 길들이는 거예요.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마다 고유한 역사가 있고 풍습이 있고 규율이 있고 특성이 있고 그걸 인정해 주면은 길들여지는 거고 그 지방이 딴 지방을 대체를 못해요. 뱃살 범위 내에서만 대체된다고 하더라고 지방은.
그러니까 이게 김포시면 김포시지 김포시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뭐 부천시가 김포시를 대신해주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주도권과 자기 주인의식을 가져서 최고의 욕구의 경지인 자아실현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여우 얘기를 여수같이 한 겁니다, 지금. 개인주의의 반대말은 원래 전체주의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집단이라는 이 지방자치단체 그런 속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집단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봐보세요.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우선이고 그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사회 안녕을 위해서 당신 자유 이만큼 쓰면 안 돼. 조금 더 써도 돼.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집단주의는 집단의 평등이 우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평등은 평균치 이하이면서 평균하고는 또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집단이 유지되려면은 집단에서 일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없애야 돼. 죽여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일탈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도록 수준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집단의 안전 욕구가 충족이 되고 그 이후의 발전을 누릴 수 있게 이제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방 분권을 강화하면은 지역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못 온다는 지방 분권 못 온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맞는 말이죠. 뭔가 좀 묻는 투가 좀 이상하잖아.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미국에서 지역 격차가 심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역 격차가 심하겠어요? 가보셨어요? 미국이 훨씬 심해요. 그런데 백악관 앞에서 지역 격차, 우리 지역 왜 이렇게 홀대하냐고 데모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없죠. 우리나라는 뭐 원전이다 뭐다 하면은 으쌰으쌰 하고 와서 데모죠. 왜 그럴까요? 네? 주권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조금 세련되게 말씀하시면은 지방적 지역사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했는데 우리는 형편없네. 저기는 열심히 여건도 좋고 그러더니 저기는 잘 됐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다 공공재를 모든 걸 다 일괄적으로 생산해서 나눠줬는데 어디는 살기 좋고 어디는 살기 나쁘다. 그러면은 길을 쓰고 가서 왜 우리는 이렇게 부대접이냐. 난리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우리나라는 그만큼 중앙 집권적 요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지방자치단체로 돌려주게 되면은 지역 간 갈등도 훨씬 줄어들고, 그렇죠? 또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내가 한다. 나타난 결과도 내 거다. 이런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걸 갖게 하려니까 지방자치가 필요한 거고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강의를 여기는 훨씬 더 수준이 높으신 분들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소 교수 그럴 거 없어. 이 조그만 나라에서 말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나라에서 한꺼번에 해가지고 오면 더 편하고 싸우지도 않고 좋을 걸 갖다가 왜 그랴. 이렇게 그냥 등에서 등골이 오싹하더라니.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개인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평등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집단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 프라이버시 그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1시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같이 그 큰 일을 좀 혼자 하기 어려운 170명이 들어야 될 물건 하나 옮겨놓고 거기서 품삯 받아가지고 나눠 가집시다. 그러면은 싫어요, 좋아요? 대부분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그 게으름쟁이는 뭐 여기서 싫다고 하시겠지만 이와 같이 수단으로서의 평등은 다 존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주의라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주의 성향은 결과로서의 평등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할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나 전체주의에서 지방자치 실시했다고 들어본 분 공중에 떠봐요. 아무도 없죠.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그 민주주의 태생적 원리로 인해서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방자치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나는 어느 국가의 국민이기 전에 조그만 고을의 주민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민끼리 그 조그만 고을에서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집단을 만들어서 해결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를 설명할 때요, 보충성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충성 원칙이라는 게 간단해요. 내가 개인이 못하는 건 단체를 만들어서 보충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개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단체를 만드는 성향은 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도 개인으로서는 못한다. 그러면은 모여서 공동 생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개별로는 도둑놈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매번 꼭두 새벽같이 일어나서 순번제를 정해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좀 규모를 크게 해서 좀 순번제를 돌리더라도 순서가 뜸딱 오게 하면은 안전은 똑같이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을 늘려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 마슬로의 욕구 5단계설이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듯이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필요한 공공재를, 개인이 못하는 필요한 공공재를 보충받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제1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개인과 집단과 좀 더 큰 집단과 국가와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누가 제일 먼저 그런 역할을 떠맡을 거냐 하는 결정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개인한테 맡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한테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지금 이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가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면 요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 나머지는 못 하겠다. 토스해버리는 거죠. 도로. 그렇죠? 도에서도 이제 나중에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못한다는 업무를 쭉 받아놓고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런데 국방이나 이런 건 못 하겠다 하고 국가로 토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기는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지방마다 다른 것은 각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방마다 격차가 심해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심해지겠죠. 그렇죠? 여건이 다르니까 많이 심해지지. 그런데 이놈의 이 지역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아무리 낙후된 지역도 스스로 하라고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발전은 합니다. 약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쬐끔할 뿐이지 그래도 중앙 집권 체제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이 돈 씀씀이라든가 지역 특색을 살리는 거라든가 지역 주민들 입장을 헤아려서 공공재를 정하고 얼만큼 필요한가를 생산하는 거 이게 다 나서지기 때문에 만족도는 다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보충성의 제1원칙인데 보충성의 제2원칙은 뭔가 하니 그럴 경우 상대적인 지역 격차가 벌어졌을 때 너무 처진 지역은 에이씨 우리는 뭐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니야
차라리 북한 쪽에 붙는 게 낫겠어. 라고 생기면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죠. 대한민국의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범위에는 속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불만이 많은 일탈 가능성이 있는 낙후된 지역을 시군 간격차면은 시도 간격차면은 국가가 반드시 보충해 줘야 되는 것이 보충성의 제2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얼만큼 보충해 줄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고향이 부여인데 부여가 전국 시군 중에서 꽁지였어요. 꽁지. 근데 부여 출신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국회의원이 부여가 꽁지였어? 내 고향이 꽁지였어? 그러면 안 되겠다. 에이, 부여를 1등 만들어줘야지. 그 1등으로 만들어줬다. 온당한 거예요? 온당치 않은 거예요? 온당치 않아요.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올려주는 게 온당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등의 범위라는 것은 정체성을 함께 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나 이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내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우리는 만날 이거고 최선 다했는데 말이야. 요런 층 있죠. 낙후지은. 그 부족한 부분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3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제2원칙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그런 지역은 반드시 상위 단체가 보충해 줘야 되고, 제3의 원칙은 보충해 주되 부족한 부분만 평등 범위 안으로만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평균치까지 가져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반 이상은 손 놓고 그냥 받아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주의하고 개인주의하고 반대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대응되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을 굉장히 좋아하는 덕목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전부 각자 마음속에서 평등 우선해서 그걸 부르짖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평등이 없으면은 집단이 존재할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이게 그 사회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평등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개인적인 자유는 다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개인적인 자유를 일부 할애해가지고 평등 개념을 만드는데 일조합시다. 그러면은 좀 주저해요. 딴 사람 자유만 모아가지고 평등하지. 내 거 자유는 내 호주머니에 내버려두고. 그런 적이죠. 그러니까 전부 누가 이기적이냐 어떠니 따지는데 사실 이기적이 아닌 사람이 없고 그런 본성에 가장 잘 맞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동지분을 관리하는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아무리 민주주의라도 이 개인주의 성향에 모든 걸 맡겨놓게 되면은 공익이라는 게 붕 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동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스트롬이라는 사람이요. 2006년도인가 노벨 경제학상을 탄 오스트롬이라는 그 아줌마가 있어요. 이 아줌마가 터키의 어떤 어촌 마을에 사례를 들어가지고 지방자치를 옹호하는 글을 써서 노벨 경제학상을 탔습니다. 지방자치 하면 꼭 정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만큼 우리에게 실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하니 터키의 알라냐라는 그 해안가 마을인데 100여 가구가 살아요. 100여 가구가 사는데 개인의 자유를 만끽하려다 보니까 각자 빨리 고기 새끼라도 잡아가지고 얼른 팔아서 자기가 이익을 챙기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가구 어민들이 전부 어선을 하나 똑딱 빼든 뭐든 가지고 있는데 앞바다에 나가서 다투어 그냥 막 이 씨까지 말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점차 어죽자원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이러다가는 우리 밥도 못 빵도 못 먹게 생기는데 그 사람들은 밥 안 먹어요.
빵도 못 먹게 생겼네. 이런 꼴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촌계를 만들었어요. 어촌계를 만들어가지고, 자, 전부 보이죠? 우리가 함부로 막 잡다 보니까 이게 그 다음 세대에는 고기 잡아서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테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앞에 어장을 100등분했어. 100등분을 딱 하고 이건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지정을 해주면은 그거 누가 불만이 있어서 그게 합류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제비뽑기를 해서 1번, 2번, 20번 쭉 100번까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1년마다 제비뽑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한 번 제비뽑기 오고 영원히 간다. 그러면은 아마 그 중에 난리 나고 또 그럴 거예요. 그런데 1년간 참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금어기를 제외한 5달씩 2번의 어로 작업 시기가 있는데 5월서부터 10월까지는 그 각자 어장 할애받은 거, 그러니까 앞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어장이 굉장히 크죠. 바다에서는 뭐 1km일 수도 있고 이 길이가 서쪽에서 동으로 가면서 고기 잡는다. 그러니까 고기들이 도망갈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출발선에서 가서 잡는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기에는 반대 방향으로 잡는다. 뭐 이러니까 어족들이 이렇게 고기들이 피하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규약을 정한 거죠. 몇 센치 이하를 잡은 사람은 내년에 어장을 박탈한다. 이렇게 한 거야. 누가 뭐 정부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를 하니까 지역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평등점을 스스로 발견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옛날 같으면은 어장에 있는 고기 공동지분이잖아요. 다. 그렇죠? 공동지분. 빨리 가서 그냥 낚아 채는 게 임자야. 그렇죠? 근데 다 나눠져 버리니까 공동지분이 아니라 개인지분이 돼버렸네? 그렇죠? 개인지분에서 또 규약을 정했으니까 개인지분 얼른 다 잡아버리면 자기가 나중에 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물론 뭐 고기가 얼른 잡아버리면 여기 비면은 딴 데서 고기가 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방향을 설정해 주니까 이게 스스로 규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또 조금만 치어 잡으면은 내년에 어장 박탈당하는데 그거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어시장에 와서 팔더라도 다 눈에 띄고 그러는데 그거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죠. 그렇게 하니까 서서히 살아나가지고 그 어민들의 소득이 그전 무작위로 이렇게 할 때보다 훨씬 더 높아지더라 하는 결과를 논문으로 써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탔어요. 지방자치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이야기를 공유지분이라는 의미로 공동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자, 봐보세요. 시골에서 나고 자란 분들 많이 계시죠? 마을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을 같은 데 보면은 누가 무슨 일하고 누가 오늘 이러고 누가 아프고 대부분 알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마을의 공동 일을 추진할 때 누구도 자기는 뺑뺑이 치고 딴 사람만 열심히 와서 일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 마을지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첫 해에 정부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1962년서부터 산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를 하다 보면은 도시하고 농촌의 격차가 벌어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도시 소득은 막 높아지는데 농촌은 자꾸 상대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농촌에서 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이거 골칫덩어리거든. 그러니까 농촌을 달래기식으로 제치면은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야. 근데 하면서 정부도 역시 가난하니까 1960년대요. 정부 지출의 57%하고 70% 범위가 외국 원조입니다.
그게 독립국가라고도 할 수도 없는 정도예요.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수단이 없으니까 그때 재고가 많이 쌓인 그 쌍용량에 뭐 이런 데서 남은 세멘트 재고 조사해가지고 전국에 36,800개 마을로 나눈 게 335부대예요, 세멘트. 그걸 다 나눠준 거야. 나눠주고 뭐하라 절대 간섭을 못하게 했어요. 지방정부나 공무원들한테. 그리고 주민이 알아서 해라. 단 하나. 가가호호 나눠 갖지 마라. 마을의 공동사업만 하라. 이게 유일한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우리 때부터는 그냥 가가호 나눠주는 거에 익숙해 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미국에서 쇠기름, 우지가 종이로 만든 드럼통 이렇게 마을마다 옵니다. 그러면 이장이 산에 올라가서 징 몇 번 두드리고 미국에서 원조물자 우지 왔으니까 양푼 하나씩 들고 오세요 하고 이제 이장이 이제 두드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 집에서 이제 딸센돌이가 먼저 가는 거지. 그냥 큰 똑같이 주는데 큰 양푼 가면 더 줄까 봐 그냥 양푼 큰 거 들고 빡 손살같이 이장네 가면은 줄이 쫙 서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야전삽으로 한 삽씩 퍼서 탁탁 주면은 그거 가지고 와서 큰 가마솥에다 넣고 무 잔뜩 썰어 놓고 끓이면은 일주일간 행복했잖아요. 그 맛에. 다 쇠고기국 같은 거. 이제 그런 거에도 익숙하니까 한 마을에 세멘트 335부대 왔으니까 제일 먼저 지게들 지고 온 거예요. 이장 세멘트 나왔다 대 우리 집은 몇 푸대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가가오 못 나눠 갖게 돼 있어. 마을 공동사업이나 그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요? 다들 모여봐. 이게 지금 표준 몇십 개 마을지를 읽고 지금 표준식으로 얘기는 다들 모여봐. 지금 정부에서 우리 마을에 세멘트 335부대하고 철근 반톤 나왔어. 여기 철근 여기 다 있어. 이거 갖고 가가오 못 나눠 갖게 돼 있으니까 마을 공동사업을 하랴. 다들 의견 내봐. 이장이 그러니까. 그런 일은 오중사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일 했다면 오중사를 책임자로 해가지고 오중사가 하면 어떻겠어. 그러니까 오중사가 해보긴 해봤는데 제가 마을 일을 해봤어야지요. 여러 가지 같이 상의할 테니까 해봐요. 그러면은 조직을 해와. 그러면 오중사가 회장하고 새마을 마을 회장하고 그다음에 부회장 누구 해보고 그리고 저놈들이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감사 뽑아 감사. 그러고서 전부 기록하는 사람 뽑고 그러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의견이 다르죠. 압돌강 지난번에 장마 올 때 보니까 넘쳐가지고 애들 학교 못 갔어. 그러니까 압돌강 넘을 수 있는 다리 먼저 높게 그런 사람이 있고 무슨 얘기요? 지금 우물물이 매번 말라서 그런 놈은 그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세멘트 왁구해서 일본 말이네.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언제라도 우물물 먹을 수 있는 거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 여러 개 좀 파봐. 이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논의를 어떤 마을은 30번도 넘게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결정했어요. 자기네들이 결정하다 보니까 세멘트 정부에서 나온 거 가지고는 그 사업을 하기가 부족해요. 돈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결정했으니까 거기서 부자는 얼마 더 내. 가난한 사람 안 내도 되고. 객출. 그렇지, 객출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마을도 많아요. 김서방 자네 둘째 아들 서울 가서 성공했다 뭐. 연통 넣어봐. 다만 세멘트 100부대라도 기증 좀 한번 받아봐. 글쎄 걔 요새 바쁘다고 그러던데 될라나 모르겠네. 알았시요? 내가 한번 연락은 해볼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버지 내가 300부대 낼게. 이런 집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외부로 또 출양 인사들한테 객출도 하고 자기네들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회관도 짓고 어떤 집은 다리도 놓고 자기네들 필요한 대로 한 거예요. 그건 중앙정부에서 뭐 져주고 하는 건 어떤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당장 필요한 건지 이게 얼마만큼 필요한 건지 모르고 중앙정부 해주니까 일단 내 돈 안 들어가고 다 해준다니까 좋지 뭐. 받아먹던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보니까 이게 되거든.
그때요 농약 엄청 썼어요. 우리 마을도 뭐 냇가랑 옆에 농약병 그냥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누군가는 버렸겠지. 버리니까 딴 사람도 저기 농약 빈병 있네. 거기다 버리기 시작해. 잔뜩 쌓였어. 그런 거 청소 누가 감히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기에 쌓여있는 거 냄새도 골골하고 우리 언제 모여서 그 공동으로 치우지. 여럿이 하니까 그게 금방 되잖아요. 그냥 공동체로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마을마다 다 실적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1년 끝나고 나서 이 공무원들하고 새마을 지도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평가를 했어요. 그 눈으로 보니까 분명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절반 마을만 세멘트 500부대 주고 절반 못한 마을은 안 줬어요. 그래서 19,000개 마을이 2000년도에는 세멘트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옆마을 보니까 잘했다고 세멘트 500부대에다가 철근 1톤 받고 근데 결국 누가 수혜자예요? 마을 주민들일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못 받게 된 절반 마을 사람들 다시 모아가지고요. 자기네들이 돈 걷어가지고 했어요. 그냥. 그러고 그걸 또 통해서 평가받아가지고 다음 해에 그 정부에서 인센티브 받자 이런 식으로 해요. 3년 차는 거의 36,800개 마을이 다 했어요. 새마을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이 지방자치의 가장 좋은 형태는 주민자치거든요. 우리는 지금 단체자치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 당시 중앙정부가 할 일이 너무나 산업화다 이런 거다 많기 때문에 마을 단위 행정을 챙길 수가 없었거든요. 우연한 기회에 그 방식대로 하니까 주민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고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자아실현까지 최고의 욕구 단계도 주민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작은 단위의 직접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주민자치가 자원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식이고 경제성을 아까 터키 알라냐 지방 어촌처럼 경제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요. 유엔이 직접 선포를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만 모르더라고요. 유엔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발전 분야에서 베스트 프랙티스 가장 잘 성공한 우수 사례로 유엔이 선포를 한 해가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그리고 이제 문서를 챙겨가지고 2013년도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제 등재를 한 거고요. 따라서 새마을운동이 세계 공통어가 됐어요. 이걸 갖다가 영어 꽤나 쓴다고 뉴 빌리지 무브먼트 어쩌고 저쩌고 영어로 번역한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새마을운동 해야 한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뭐 하고 있는 거 여태까지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알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의 사례를 보더라도 요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아주 작은 단위의 공동체 이게 지방자치의 원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어있으면 시군부터 시작한다 뭐한다 했을 때 주인의식이 그만큼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오스트롬도 노벨 경제학상을 탈 때 그런 주장을 하고 민주주의의 대가는요 프랑스의 19세기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미국에는 로버트 달이라는 그 예일대학 교수를 흔히 드는데 예일대학 교수도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요 가장 작은 공동체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민주주의는 허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지금 주민자치회라고 막 형성이 돼 있는데 그건 이름만 주민자치회지 그 동호인 모임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강자나 이렇게 듣고 실제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출하지 않으면은 자치가 아닙니다. 그건
이 지금은 뭐 동장이 위촉하고 뭐 어쩌고 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그러면은 동별로 그 주민자치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하고 부족한 것은 구나 시에서 받더라도 일부라도 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마을운동이요.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1970년서부터 79년까지 10년간 100원이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투입이 됐다. 그러면은 주민이 거둔 게요. 주민이 거둔 게 72원이에요. 정부에서 대준 건 28원입니다. 왜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자기네들이 결정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민자치를 논하고 그럴 때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해야 되고 결과는 우리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돌아가지. 민주주의 다 각자 개인 중심의 사람을 우선하고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니까 내가 자유 만끽 누리면 민주주의지 하고 그러한 체제를 유지 관리하는 즉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물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 민주주의가 오래 가겠어요? 오래 못 가죠. 그렇죠? 따라서 건전한 민주주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리는 혜택만큼 즉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로부터 자기가 누리는 혜택만큼은 자기가 그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책임인식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인식이라는 건 결국 주도권과 주인의식이거든요. 그 주도권과 주인의식은 늘상 생활을 같이 하는 마을 사람들끼리 얼굴 맞대고 그 얼굴 맞대면은 자기가 나만 책임면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 드물잖아요. 안면에서는. 그런 단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이 모여서 국가를 이뤘지 국가를 쪼개가지고 마을을 못 만들어요. 가장 쾌적하게 느끼는 기온이 몇 도인지 아세요? 20도래요, 20도. 자, 20도인데 집단을 유지하는 데는 평균치를 가지고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평균치가 얼마나 허수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 오른쪽 발에는 펄펄 끓는 영상 100도씨 물에다가 담그고 제 왼발은 급속 냉각해서 영하 60도 얼음구덩이에다가 담갔어요. 평균 내봐요. 영하 60도하고 100도하고 20도죠. 당신 되게 쾌적하겠네. 말이 돼요? 안 되죠. 이와 같이 평균치가 가지고 있는 오류가 그런 데서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지난 6월 말에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5,108만인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가구 수가 2,900만. 그러면은 쫙 나눠 봐봐요. 한 가구당 평균 가족 수 한 1.82인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럼 1.82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는 온전한 사람이고 0.82는 요만큼 떼낸 건가요? 요만큼. 허수죠, 허수. 이와 같이 전체부터 생각해서 작은 단위를 만들려면은 다 현재 존재하는 가상 개념만 나와요. 그런데 조그만 단위부터 개인, 마을끼리 합해가지고 면 합해서 군, 시 합해서 도 여러 개 뭐 합해서 국가. 그러면 허수가 그 과정에 있어요, 없어요? 이걸 실현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리고 같이 허수가 없어야 이 사회는 내가 책임져야 돼. 이 사회가 어떻게 잘 되고 못 되고 온 결과는 내 탓이야. 이렇게 되지. 그렇지 않고 중앙 집권 체제에서 저 국가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뭐 해가지고 곤배팔이 됐든 뭐든 만들어내면은 다 그 탓이죠, 그 탓. 결과도 그렇고 과정도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의 주도권과 우리의 주인의식을 찾는 것이 뭐다? 지방자치다.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 과도하게 중앙집권에 쏠려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돌려주십사 하고 하는 것이 지방분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고맙습니다.